자, 그래서 결국 계속 제가 강조했던 거는 뭐예요? 소금 전매제입니다. 소금 전매제. 그러니까 소금의 중요성을 아니까 이 국가에서는 이걸 놔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 전매제 아까 한나라부터 염철론 말씀드렸는데, 자, 알려진 거에는 원나라 있죠. 중국의 원나라의 경우에 이 소금 전매제를 통해서 국가에서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세입을 얻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는데 개인적으로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소금 이익이 커도 국가 재정의 3분의 1을 얻는 건 너무 오버인 것 같아요. 아까 궁예 왕건 말씀드렸죠. 궁예를 멸하고 왕건이 왕이 된 다음에 세금을 제일 먼저 이제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세금을 낮춰주는데, 기록에 보면 궁예가 2분의 1을 걷어갔다 그래요. 세금을. 그걸 왕건이 10분의 1로 낮춰줬다 그럽니다. 기록에 이렇게 남아있는데 전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정군되고 궁예가 무서워도 다 죽여버려도 세금을 반을 가져가면 이걸 어떻게 버팁니까? 이거는 가만히 있지 않죠. 세금 얘기 나왔으니까 세금을 왜 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금을 왜 낸대요? 내래니까? 국가를 운영하라고? 아,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 맞지. 그게 지금 정답이세요. 근데 교수님, 거기에 이제 이가 있는데요. 사실은 옛날에도 우리가 농사를 지면 이게 쌀 농사 지어서 반타작 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국가에서 소작제는 반타작이 개인 간에 돼 있었는데 국가에서 반 가져갈 수 있다고 보는데. 아, 그거는 개인이랑 하는 거는 생각해 보세요. 개인이랑 할 때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거기 있는 그게 맞아서 하는 거고, 지금 그거는 거기서는 국가에 또 걷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거는 개인끼리 하는 거고 국가에 내는 세금은 별도로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아예 국가가 다이렉트로 50%를 가져가면,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그 정도를 해주려면, 그러니까 세금 말씀해 우리가 편하려고 내는 거다. 세금의 기본 원칙은 국가를 위해서 내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세금을 냈을 때 이 반대급부로 돌아오는 게 있다라는 보장을 받고 내주는 게 세금입니다. 뭐냐면 국가에서 아무것도 우리한테 안 해준다. 세금을 낼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이런 남자분들, 젊은 사람들 누가 가르쳐주는 다 압니다. 예비군 훈련 통지서가 나오면 다 부르짖습니다. 국가가 나한테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예비군까지 부르냐. 들어보셨죠? 지금 요즘 굉장히 젊은 친구, 이제 군대 갔다 온 친구들 어디서 그런 말 다 배웁니다. 근데 이런 생각 해보세요. 요즘은 많이 올랐대요. 저만 해도 예비군 훈련 갈 때 3,000원 줬어요. 3,000원으로 뭐 합니까? 그냥 거기 군대 예비군 훈련 가면 버스 차비도 안 되고 매점에서 우동 4,000원에 팔고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막 짤짤이 이런 거 하고 이래서 한 명 몰아주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 해보세요.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하루 교통비랑 식사비 포함해서 50만 원을 준다. 이러면 막 싸움 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올해 2014년 예비군 훈련 통지서 나왔다면 전화하겠죠. 나는 예비군 훈련을 반드시 가야 될 사람인데 도대체 공무원들 뭐 하고 있느냐. 나는 항상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2번도 갈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극단적인 예지만 자기가 하는 거에 적당하거나 그 이상의 충분한 보상이 온다 그러면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대중교통 요금에 민감한데 대중교통 요금을 2배로 뛰게 하는 대신에 지하철을 타시기만 하면 좌석이 보장돼 있고 칸마다 뭐 안내양이 있고 타시면 음료수 하나씩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거 반대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계속 값은 오르는데 항상 불만은 뭡니까? 타보니까 똑같잖아요. 이거 언제 변하냐? 그러다 한 10년 있다 변하고. 그러니까 다 그런 부분에 반대급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드린 거냐면 세금에서 50%를 가져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국가에서 내가 이만큼을 가져오는 대신에 이 정도의 사회복지 시스템이나 운영을 해주는 걸 백성들에게 보장해 주지 않는 한 반드시 탈이 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보통 역사학자들은 50%를 국가에서 다이렉트로 걷어가는 건 개인한테 거기에 또 따로 내야 되는 그런 지적해 주신 것 같은 여러 가지 소작들이 있고 이런데 그거를 또 가져간다면 버팅길 수 없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부담하는 50% 이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10분의 1은 세금 10분의 1은 기본 원칙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이것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냐. 그때 말씀해 주신 그 소장인끼리 조선 중기 이후에 반타작하는 게 나오는데 10분의 1만 걷어갔다는 게 말이 되냐의 논리로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해주신 지적이세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설명하는 그 세금의 취지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세금의 메커니즘이 왔다 갔다 하는, 이거는 정근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고려는 어떻게 확인되냐면 소금 전매제 통해서 확보한 1년 세입이 포 4만 필이었다는 기록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수입을 여기서 가져온 거죠. 자, 조선 역시 그럼 소금 전매제 통해서 국가 재정을 활용할 경우 막대한 이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조선은 좀 틀렸습니다. 마인드가. 뭐가 틀리냐면, 국가가 뭐냐면 이런 소금 생산으로 진짜 너무나 확실한 이익원이죠. 이거를 유통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자의 할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유교적 취지에, 그 성리학적 질서에, 통치 질서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멋있고 어떻게 보면 좀 순진하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기에는 소금을 전매해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자라고 이야기하면 막 굉장히 분위기 안 좋습니다. 당신이 군자냐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말을 못 하게 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 이런 거죠. 중국 자체를 막 비판을 합니다. 조선에서. 뭐냐면 중국에서는 소금 전매제로 국가 이익을 많이 높이니까 국가가 뭐냐면 백성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한다라는 거죠. 조선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매제를 안 하는데, 그래서 조선 초기 세금에는 어염세가 재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런 전매제를 통해서 국가의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수입을 늘리지 않는다라는 정서에는 뭐가 자신 있는 거겠습니까? 지금 당장의 국가의 재정이 어느 정도? 그렇죠. 충분하고 확보가 돼 있고 그 충분한 수입이 예상이 되니까 이렇게 여유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어제 했던 얘기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변합니다. 어디서 변하냐면 임진왜란 이후에 이 조선 사회는 전쟁으로 인해 농업 경제가 거의 뭐 파탄이 납니다. 파탄이 나고 다 도망가고 이미 내륙이 쑥대밭이 됐죠. 거기에 플러스 병자호란까지 거쳤기 때문에 그 내륙 지역에 있는 농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쟁 기간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가 황폐화된 토지가 너무 많은 거죠. 회복할 때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임진왜란은 뭐 우리가 이긴 전쟁인 건 분명하죠. 지켜냈으니까 이 조선 땅을. 이긴 전쟁이긴 하지만 어떤 겁니까? 싸움을 우리 땅에서만 했잖아요. 그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임진왜란 때 기록을 보면 참 슬픈 기록 많습니다. 난민들이요. 이런 겁니다. 조선이 명군 장수들 회식을 시켜준 겁니다. 회식을 시켰는데 이 친구들이 막 고기 먹고 술 먹다가 너무 취해갖고 구토를 한 겁니다. 정자 같은 데서 먹다가. 근데 그거를 조선의 난민들이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거를 못 먹고 있으니까 먹고 넘어가는데 그거를 구토한 거를 보고 그걸 먹겠다고 달려드는 겁니다. 조선의 백성들이. 근데 아버지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버지가 남자들이 자기가 먹으려고 애가 가는 걸 이렇게 밀쳐내고 자기 걸로 먼저 먹는 겁니다. 던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뭐죠? 그러니까 정말 아주 삶이 그냥 정말 이제 더 이상 밑으로 떨어질 데 없을 정도의 삶인 거죠. 또 이런 일도 있어요. 명군의 장수가 이제 조선의 그 난민들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그 구유를 해준다고 죽을 끓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밥을 주면 안 되죠. 못 먹었으니까 일단 국 씹는 걸 주면 안 된대요. 죽을 준 건 좋았는데 큰 실수를 합니다. 죽을 줄 때 이 구휼하는 전쟁의 난민들 구휼할 때 죽을 줄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식혀서 줘야 돼요. 식혀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에요. 왜냐면 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이성이 마비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으면 그냥 확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받자마자 죽을 이 장수가 좋은 뜻으로 한 거죠. 자기네 군량미 해소한 거니까. 근데 그걸 먹고 식도가 타서 막 죽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후회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살린다 그래도 죽였구나. 이걸 시켜서 줘야 되는데. 지금 뭐 이런데 막 선조는 도망가 있는 거죠. 뭐 선조 도망가 있고. 자, 이순신 함대가 막 승리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아직 거기에는까지는 소식이 안 겁니다. 선조가 도망갔는지. 근데 막 이후 이제 좀 해볼 만하다 이러고 있을 때 연락이 오는 거죠. 임금께서 도망가셨다. 지금 뭐 이러니까 사실 안 망한 게 다행이다라는 얘기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까지 슬픕니다.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죄송해요. 또 잘못 눌렀죠? 지금 토지가 전 국토가 완전 황폐가 돼 있고 농사 뭐 염정 같은 데는 관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서서히 회복을 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처럼 뭐 비옥한 토지를 만들 수 있는 약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발전된 화학비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지력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염전도 관리가 안 돼서 제방이라는 거 하나하나 다 쌓아야 되고요. 자, 이런 와중에서 국가에서는 계속 이런 것들을 운영시키고 회복을 시켜야 되니까 재정을 확보해야 되고 재정이 필요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렇죠. 전매제를 하자라는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이거 다시 나오겠죠.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 조선은 전매제를 하지 않았다. 왜? 백성들의 소금 같은 걸로 백성들의 이익을 국가가 뺏어오지 않는 게 우리의 원칙이었다. 우리의 정신이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사람이 있고,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두 부류요. 하나는 정신 차려라. 그럼 재정 어디서 가져올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런 논리를 가져옵니다. 성리학 논리를 잘 생각해봐라. 반드시 염전을 전매제 안 하는 것만이 성리학적인 그 논리에 맞는 건 아니다. 라는 논리를 새로 개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매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요. 이런 분위기 되면은 처음에는 조선 초기에는 그 소금을 갖고 전매제를 하자 그러면 굉장히 비판받는 분위기였는데, 이런 사람이 점차 늘어나면 생각이 바뀌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시각이 바뀌는데, 그래도 조선시대는 결국엔 전매제를 하지 않습니다. 소금을. 근데 그런 이야기가 점점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중기 이후에는 이제는 뭐가 발전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기 이후에는 어쨌건 전쟁 끝나고 회복을 하면서 이제 전기보다 훨씬 시장이나 그 유통 경제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발전하고 배들이 다니고, 그리고 이때 조선이 16세기 이후에 17세기를 가면서 어떤 무역의 전쟁기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은 같은 게 은광이 개발되면서 이 당시에 은이 이 통화가 돼요. 동아시아에. 그렇게 되면서 이때 은을 개발하고 은광 개발 기술을 먼저 발견해낸 게 조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중국, 조선을 오가면서 이 은을 통한 유통망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늘어나죠. 자, 그러면 멀리 가면 갈수록, 또는 그런 선박들이 다른 나라로 가는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그 유통이 활발해질수록 뭐의 중요성도 올라가냐면 소금의 중요성이 다시 올라가겠죠. 왜? 뭐가 필요하니까. 보관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구급약이고요. 또 그리고 어떤 병 같은 게 돌 때 구급약으로 소금이 필요하니까 소금의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는 현상이 다시 오는데,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전매제를 하지 않아요. 전매제를 하지 않고 계속 유통은 늘어나고 소금의 필요성은 증가하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누가 들어가냐면, 쉽게 얘기하면 소금에 관련된 상인들이 등장하고 이 사람들이 이 소금 문제를 책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전기보다 조금 놔주는 거죠. 놔주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전매제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와요. 임진왜란 이후에는 소금 전매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17, 18세기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소금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자, 그러면서 영서지방 소금 교통의 경강 일대에 뭐 소금뿐만 아니라 유통망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17, 18세기 정도 오면은 이제 한양이라는 도시의 규모가 굉장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제? 이미 조선 초기부터 한양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가 되면 굉장히 대표적인 도시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도 서울의 규모는 굉장히 컸어요. 인구 규모는.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한 10년 전? 10년 전만 해도 1000만이 넘는 도시가 세계에 한 5군데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거기엔 서울이 포함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규모가 큰데, 이러면서부터 어떤 대립 양상이 나오냐면, 말씀드리면 상인이 등장하죠. 상인이 등장하는데, 상인들은 그야말로 유통과 판매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이 이익을 갖고 최대한 내는 사람도 또 누가 있겠습니까? 생산자들이 있겠죠. 염전 노동자들. 자, 이 두 사람들이 이제 대립 양상이 격화됩니다. 후기에 가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와 결탁을 하냐면, 상인은 상인대로, 또 생산자는 생산대로 지방에 있는 다시 호족들과 그런 세력들과 결탁을 하면서 대립의 양상이 커집니다. 이렇게 가니까 좀 모습이 어떠세요? 점점 어디의 모습에 가까워집니까? 상인과 생산자와 또 지방의 세력과 결탁하고 이거를
중앙 정부에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여기에 당연히 뭐가 오가겠습니까? 막 뇌물들이 오가고 이런 거 보니까 굉장히 어떻습니까? 근현대적인 모습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거 보면 이제 그 형태가 유통망의 확장이나 상인의 등장이나 유통망이 그 점점 늘어나면서 이런 대립의 양상이 나타나는 게 다 어떤 요소냐면 굉장히 근대적인 요소라는 거죠. 지금이랑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요? 물론 지금이 훨씬 좀 발전했지만 이런 현상들이 점점 이때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갖고 조선시대를 설명할 때 어떤 자본주의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하는 경제적 근거로 사용을 합니다. 이 얘기 이해하셨나요? 자본주의 발전하는 거? 그 이번에 그 국무총리 후보님께서 뭐 종교적인 발언이셨지만 그 식민사관 얘기해서 아주 난리가 나셨죠. 그 저희 할머니 같은 분도 저희 할머니는 그 박근혜 대통령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진짜 박근혜 대통령 딱 한 번 욕하는 거 봤습니다. 이번에. 이것만은 못 참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연세가 이제 90이 넘으셨으니까 이제 춘추가 95세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시대 경험하시고 이런 분인데 이것만은 못 참겠다는 겁니다. 그 뉴스를 보시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비판받는 이유는 역사학의 비판은 이거죠. 그 논리가 뭐냐면 그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겁니다. 식민사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이 들어와서 조선은 그런 능력이 없었는데 그 자본주의 체제나 근대적인 시스템을 넣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창기 70년대, 60년대의 그 한국 사학자들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선 그렇지 않다. 조선 자체가 발전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일제가 안 왔어도 시간은 좀 더 걸렸을지 못지라도 반드시 그렇게 갔을 거다.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증거로 설명이 되고 있다. 자, 그리고 역시 뭐 제염 기술이 당연히 증가하고 있을 테고요. 제염 기술 발전으로 소금 생산이 증가하고 있을 테고요. 또 국가 권력 약화로 이들을 견제를 못해요. 통제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인구가 많아져서 소금의 수요는 늘어나고 생산력은 늘어나고 소금의 수요 역시 늘어나니까 역시 그 이익이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이익 규모가 큰 데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쉽게 손대지 못하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나. 자, 드디어 일제시대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결국 일본이 사실 염전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그럼 전매제라는 성격으로 바꾼 건 누구냐? 이건 일본입니다. 일제가 들어와서 바꿔요. 조선은 말씀드린 건 계속 논란이 되는데 결국 안 합니다. 그 어떤 성리학적 원칙이라는 걸 이기지 못한 거죠. 좋게 말하면 신념과 원칙이 있는 거고요. 말씀드린 나쁘게 말하면 고지식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좀 앞에 얘기인데요. 조광조 들어보죠. 조광조. 정도전은요. 정도전은 정말 혁명가적 개혁가입니다. 다 뒤집어 엎겠다는 겁니다. 고려를 뒤집어 조선을 이런 개혁가고요. 그러니까 혁명가에 가깝고요. 조광조라는 인물은 혁명가의 스타일은 아니에요. 개혁가의 스타일입니다. 근데 어떤 개혁가냐면 보수적 개혁가라 그래요. 보수적 개혁가는 뭐냐면 간단해요. 우리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개혁이라 그러면 새로운 걸 만들고 기존에 있는 걸 어떻게든지 바꾸는 걸 개혁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모두 충분히 개혁이냐면 만들어 놓은 제도가 충분한 좋은 취지가 있는데 그걸 못 살리고 있을 때 그걸 원칙으로만 회복시키는 것도 효과가 있겠죠. 이런 것도 충분히 개혁이 된다는 거죠. 조광조는 이런 쪽의 개혁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원리 원칙을 강조해요. 제가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먼저 이거 보세요. 중종이 왜 조광조를 기용하고 밀어줬느냐? 이거는 중종은 들어보셨겠죠. 반정을 통해서 왕이 됐습니다.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대신들이 된 사람의 반정을 할 때 그야말로 진짜 숟가락만 얹어서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의 권위를 찾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이 도학, 이런 성리학을 인정하고 이 명망이 높은 성리학자를 대접하고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데려오는 게 조광조인데 자, 그래서 조광조를 굉장히 밀어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게 있냐면 이 여진족을 정벌하러 가는데요. 정벌하러 가는데 전쟁을 나가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가야겠습니까? 정면으로 가면 이길 수는 있을지라도 피해가 크겠죠. 그래서 몰래 기습을 하기로 합니다. 기습을 해서 막 아주 분수하고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광조가 처음부터 있지도 않고 회의에 늦게 들어와요.
회의에 늦게 들어오더니 깽판을 칩니다. 어떻게 깽판을 치냐면 이 작전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냐고 했더니 이건 군자의 작전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군자가 어떻게 정면으로 공격을 하지 않고 몰래 뒤로 들어가서 뒤통수에 기습을 하냐고. 우리 조선은 군자인데. 근데 다들 막 대신들이랑 장군들이 막 쓰러지려고 그래요. 막 저 양반 또 왔네 막 이렇게 되는데 중종이 조광조를 밀어줘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정벌이 취소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종의 뜻이 뭔지를 아시겠죠. 근데 이 조광조, 그래서 조광조가 했던 개혁 중에 뭐가 있냐면 소격서 철폐라는 게 있어요. 소격서 철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작게는 선왕당이고요. 무속신앙?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점집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틀린데요. 조금 틀린데. 민간신앙을 하는 곳인데 그거를 유교 성리학적 질서에 안 맞는다고 일괄적으로 폐쇄해버리는 거예요. 소격서를. 전국에 있는 소격서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갑자기 이거 점집 다 미신이잖아요. 이러면서 이걸 다 그냥 내일부터 금지해버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민간신앙도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조선시대라면 민간신앙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긴 거죠. 그 나름의 어떤 문화나 풍습이 있는 건데 그걸 조선에서 한 방에 멈춰버린 겁니다. 굉장히 반발이 많은데 그 원칙론을 이기지 못하니까 진짜 폐쇄를 해요. 근데 이 조광조는 어떻게 최후를 맞냐면 간단합니다. 제가 실록을 보니까 조광조 너무 원리 원칙자니까 왕이 지쳐요. 경연이라고 들어보셨죠? 왕의 세미나. 원래 이게 하루에 3번을 해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는 왕이 없어요. 조선시대 왕 중에 경연을 제일 많이 하는 왕은 누구겠습니까? 세종이 아니니까 여쭤봤겠죠? 제일 많이 하는 왕은 성종이에요. 성종. 경연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강한 캐릭터의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왕이에요. 근데 성종은 그렇지 않고 그걸 다 합니다. 그래서 연산군이 제일 싫어했던 거 신하들 중에 경연 안 하고 이러면 자꾸 아버지랑 비교하는 겁니다. 연산군은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아버지를 봐라. 경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경연 세종보다도 많이 했는데 뭐 하는 짓이냐.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니까 삐뚤어지죠. 공부 싫어하는 사람은 자꾸 그러니까. 근데 이 중종 때로 다시 와서 이런 경연인데 왕이 임금이 하루에 자는 시간이 너댓 시간밖에 안 자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그렇게 잘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뭐 어머니께 문안 드리고 대왕 대비께 문안 드리고 뭐 하고 세미나를 한 30분 정도인데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럼 되게 바쁘겠죠. 근데 사람인데 졸린 날도 있고 늦잠 자고 싶은 날도 있잖아요. 근데 조광조가 항상 와 있는 겁니다. 스승이잖아요. 그러면 환관시켜서 오늘은 몸도 피곤하고 좀 늦잠 한 20분만 더 잘게 이러면 조광조 어떻게 하냐면 환관 내팽개치고 막 조선의 일국의 군왕이 일국 백성의 어버이가 지금 잠이 오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지금 세미나 해야지.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이미 의관 정제하고 다 와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야 내가 중종이어도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원리 원칙을 찾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해드린 거냐면 조광조가 그래서 죽었다 이런 얘기 해드리려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의 그 성리학적 원칙이라는 게 그만큼 강하게 자리 잡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현실론이 나와도 그거를 능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더욱이 전기도 아니고 후기에는 이런 원칙이 더 강조돼요. 전기보다. 훨씬 강조되는 시기에 그렇게 가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누가? 이 친구들이 들어와서 단번에 전매제로 바꿔버립니다. 왜냐하면 끌어가야 되니까요. 끌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 조광조를 죽이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조광조는 어떻게 죽냐면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는 해드리고 갈게요. 그러면 조광조는 일단 중종의 어떤 뭐죠? 자신의 일단 신망이 있었고요. 신망이 있었고 중종의 지지가 결합돼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정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는데 이제 중종이 지겨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자기가 감당도 안 되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꾸 원리 원칙만 강조하고 그 원리 원칙을 조정할 수 있는 게 누가 돼야 의미가 있는 겁니까? 중종 자신이 돼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중종이. 또 하나. 그러다 보니까 또 조광조의 어떤 그런 중심이 되는 걸 좀 미워하는 사람들 있죠. 남곤이라든지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역모를 거는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역모를 걸었을 때 보통 그래요. 누구는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실가까지는 못 막더라도 영모로 사형에 처하는 것 정도는 국왕들은 커버해 줄 수 있어요. 귀양 정도로. 근데 그대로 봤다? 예, 중정도. 속아서 넘어갔다라고 많이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의도한 부분이 있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신돈 들어보세요. 신돈. 공민왕 때. 난데없이 신돈이 등장해서 많은 개혁 정책을 합니다. 근데 아직도 고려 사는 분들이 해명을 못한 게 신돈이 무슨 힘을 갖고 그런 개혁 정책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보면 기득권적 질서를 완전 깨부셔요. 근데 어떻게 이제는 얘기하냐면 예전엔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구의 지지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그렇죠. 공민왕의 지지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오히려 신돈을 공격한 게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이 인사개혁을 통해서 올라온 신흥 사대부들, 정도전 같은 친구들이 공격을 해요. 신진 사대부들이. 뭐라고 공격하냐면 국정의 중심은 누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누가 하고 있다? 그렇죠. 신돈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러나라. 그리고 누구 나와라? 국왕 나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영모로 고발할 때 공민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영모네 이러고 죽이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더 복잡하지만 그건 뭐냐면 왕의 입장에서 이제 중종 입장에서는 조광조가, 공민왕 입장에서 신돈이 뭐가 떨어진 겁니까? 효용 가치가 떨어진 거죠. 무섭죠. 정근대의 정치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살려둘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그렇게까지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살려줘서 보여줬을 경우 오히려 자기한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보면 조광조라는 인물은 너무 순진했고 좀 억울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너 후대의 평가가 높을 테고요. 특히 사대부들 사이에서. 이제 그 얘기를 다 해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원래는 여쭤보셨으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요. 이제 그런 조선시대의 원리 원칙, 그 성리학적 질서가 얼마나 강하게 자리 잡고 그거의 원칙을 지키는 걸 기본으로 삼았는지 말씀드리려고 예를 들었던 거예요. 자, 다시 올게요. 자, 그래서 이 일본에서 일제 통치기가 시작되면서 최대한 식민지에서 끌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최대한 끌어가고 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생산진 거죠. 가져오면서 본토 이익을 가져가야 되고, 더군다나 이 소금 전매제를 할 때는 어느 시기냐면 한창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할 때입니다. 일본이 전쟁을 할 때고 비용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 보면 일본이 이긴다라고 예측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일본이 이긴다라고 예측한 사람이 없고 다 러시아가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역전하기 위해서라도 또 전비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했으면 최대한 가져와야겠죠.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사찰에 있는 쇠들 다 가져가잖아요. 그 단간지주 쇠 가져가고 뭐 가정집에 쇠 다 뺏어가고 그거 전쟁 물자로 쓰는 거죠. 그게 가져가니까 어떻게든 최대한 수입을 늘릴 일이 있는데 조선에 보니까 전매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손을 쓰면서 전매제를 통해서 최대한 가져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러일 전쟁 이후죠.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고문 정치를 실시하는데 이 고문에 재정 고문을 부임시켜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고문이 그러니까 지금도 청와대 비서실에 보면 뭐 비서가 여러 명이 있죠. 그리고 비서에 따른 명칭이 있습니다. 그럼 뭐 교육문화 비서다 이러면 그 비서는 교육문화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께 뭐라 그러죠? 조언해드리고 의논해주는 분들인 겁니다. 그런 비서가 여러 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고문을 임명하는데 재정 고문을 임명하는 거예요. 말은 고문이니까 어떻게 주겠다니까 조선에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걸 도와주겠다라는 식으로 가는데 사실은 뭐 하라는 겁니까? 뭘 빼먹을지 재정을 조사하라는 거죠.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떤 재정 상태고 어떤 데서 수입을 낼 수 있는지를 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재원조사 사업을 실시를 해요. 뭐냐면 어떤 게 방금 취지랑 똑같습니다. 어떤 거를 통해서 얼만큼 재원을 끌어낼 수 있을지 또 어떤 거의 여지가 있는지를 조사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때 주목된 게 뭐냐면 연초, 담배죠. 소금, 인삼이었어요. 딱 봐도 전매제하기 딱 좋은 상품들인데 이게 전매제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딱 드는 겁니다. 이 상품들은 일본인 자국에서도 전매제를 운영했던 상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디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겠죠. 더욱이 뭐는 비교도 안 됩니까? 인삼 같은 건 비교도 안 되죠. 뭐 고려 인삼 이런 거는 뭐 조선 말기부터 굉장히 유명한 무역 상품이었고, 자 그러니까 이 당연히 바로 전매제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만 같은 경우에서는요. 아편과 소금을 전매제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에서 가장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보고 이걸 전매제로 해버리는 거죠. 근데 뭐는 반드시 포함됩니까? 소금이 반드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최대한 식민지에서 이득을 끌어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 거죠. 연구를 하고 이 방식을 통해서 소금 전매제를 실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통감부를 설치한 다음에 이 조선 지배권 강화할 때 먼저 왕실 재정을 국가 재정으로 이관시키는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원칙적으로. 이때는요. 잘 보셔야 돼요. 아직도 이건 조선시대 논란이 돼요. 왕실의 재정과 국가의 재정이 별도예요. 그래서 이 논란이 아직도 많은데 어떤 거냐면 왕실 재정을 사적인 재정으로 볼 거냐 공적인 재정으로 볼 거냐 경제사 하는 분들이 아직도 이거 갖고 토론을 합니다. 결론은 안 나 있죠. 딱 들어도 어떠세요?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왕이 개인적으로 돈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왕이. 자, 이게 공금이냐 아니요 왕 개인의 돈이냐 라고 얘기할 때 당연히 재정 구조 자체가 나눠져 있으면 이거는 왕 개인의 돈으로 봐야 된다는 분들이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아니다. 왕이란 존재는 절대 사적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왕은 개인 용돈을 갖고 있건 왕이 뭐 비상금을 양말에 넣어놓고 이건 다 뭐다? 공적 자금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토론에 가면 아직도 싸우고 뭐 제가 보기엔 한 몇십 년을 가도 결론은 잘 안 날 것 같은데 다만 이거를 국가재정으로 이관시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거 자체를 다 국가재정으로 돌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시켜 놓지 않고 어떻게 하게 이걸 하나로 합치려는 의도는 뭐겠습니까? 조선의 시스템으로 이건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리하기 어려운 거죠. 하나로 묶어서 자기들이 통제하고 관리하기 편하게 이걸 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염세라는 게 왕실 재정이었는데 이걸 국가재정으로 분리시킨 다음에 전매제를 해서 독점적으로 운영하려고 막 여러 가지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쓰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아무리 일제시대가 시작돼서 뺏어가려고 해도 노골적으로 뺏어가진 않아요. 자, 창경원 다 기억하시죠? 창경원. 저 어렸을 때는 뭐 역사학교에서 뭐 창경원 이러고 뭐 동물원 이러면 욕 바가지로 먹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물원이었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근처가 창경원 근처였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점잖아 보이지만 안 그러신가요? 어렸을 때 좀 매우 활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좀 활동적인 일을 하고 있으면 집에서 제가 뭐가 기억나냐면 어렸을 때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버지 퇴근하실 때쯤에 아버지 오시니까 신나서 이렇게 굉장히 활기차게 놀고 있으면 아버지 놀 때 어머니가 소리를 빽 지르는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애들이 그 동물원에 갔다 오라고. 이러면 이제 바로 동물원에 코끼리 보러 출동하고 이런 겁니다. 집이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창경궁보다 동물원의 이미지가 강한 거죠. 근데 이제 창경궁으로 다 복원이 됐고 궁궐인데 이런 생각해 보세요. 일제에서 창경궁을 어떻게 동물원으로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과정이. 그냥 야 조선 니네 까불면 알지? 이제부터 창경원은 동물원이야. 이런 식으로 절대 하지 않죠. 자, 그럼 일단 이것부터 생각해서 어떻게 동물을 창경원에 집어넣기 창경궁에 동물을 집어넣기 시작했을까요? 예? 그것보다는 좀 딴 방법. 아직은 그 정도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비슷하죠. 위한다는 건 누굴 위한다 그러면서 넣었을까요? 궁궐이니까. 그렇죠. 왕실을 위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동물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선물로. 원래 전근대에서 신기한 짐승을 누구에게 바치는 건 복종의 의미가 있어요. 존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짐승을 주는 거는 복종의 의미고 최고 예우를 표하는 의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실한테 줘요. 그래서 그때 보면 하마 이런 거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형 하마 말고 좀 조금 하마에서 뭐냐면 이렇게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애완동물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신기한 동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창경궁 안에 그 동물을 보관하는 곳을 만들어요. 점점 이걸 넣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왕과 동물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놔요. 그러다 그거를 결국에는 하고 동물 늘어나고 하면서 막 시끄럽고 냄새나고 이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떻게 생활하시겠습니까 하고 가십시오 이러다가 거기다 식물원 놓고 하면서 이제 뭡니까? 이왕과 동물원으로 개장하는 순간 이미 여기는 궁궐의 역할이 아니라 뭡니까? 원이 들어가니까 일종의 공원이죠. 그래서 역사학계 비판하는 거 뭐냐면 사실 취지로 보면 거기를 궁궐을 누구한테 개방한 겁니까? 백성들한테 국민들한테 개방한 거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 거냐면 공감대 형성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다 계략적으로 한 거고 하필 어디를 택한 겁니까? 하필 그죠 궁궐을 택한 거죠. 왜 하필 궁궐이겠습니까? 총독부 건물 생각해 보세요. 하필 어디다 놓습니까? 경복궁 중에서도 옆에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정전 앞에 광화문과 근정전 사이에 딱 박아 놓잖아요. 그리고 광화문도 치워놓고 왜 하필 거기냐 의도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의도 자체가 아주 너무 노골적인 거죠. 자, 근데 돌아와서 다시 이 얘기로 이 소금을 독점해서 재정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면 당시 조선에서 생산하는 소금은 오로지 자염이었어요. 자염이란 건 뭐냐면 간단해요. 화력에 의존해서 생산하는 소금이 자염입니다. 그러니까 끓여서 증류해서 나오는 소금이 자염인 거죠. 근데 이때는 뭐가 이미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청나라에서 천일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천일염이 생산되어 있고 유통망이 있고 상인들이 있으니까 이게 조선에 들어와요 이미. 그래서 들어오는데 이거 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에 총독부는 이게 자염으로는 가격 경쟁력이 없고 사람들의 수요가 따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천일염을 관염으로 관에서 관리해서 생산할 것을 결정을 합니다. 이제 정면 승부하겠다는 거죠. 그 청나라에서는 중국산 천일염이랑이랑.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 총독부가 전매제렴에서 천일염으로 이제 생산 방식을 바꾸겠다.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자염이 조선에서 자염 생산하는 건 제조법도 불완전하고 생산비가 많이 소요된다. 천일염을 생산해야만 중국산 소금과 경쟁할 수 있다. 가격 경쟁력 얘기하는 겁니다. 팔릴 거다. 또 하나, 지금 조선의 식염이 부족한데 이걸 다 수입분으로 메우고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면 이거 보충할 수 있다. 수입해서 다른 나라 소금 먹을 필요 없다. 또 하나, 자체적으로 이제 화공업 발전을 하기 위해서 천일염을 생산을 해야 됩니다. 일제는 군수사업 등에 필요한 이 화학원료를 외국에서 수입했어요. 다 수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화학공업을 발전시킬 일이 있었는데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조선에서 천일염을 생산하고 이런 화학공업을 발전시킨다면 그야말로 생산기지 역할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기술을 갖춘 기지를 식민지에서 둘 다 일거양득을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요. 또 하나, 가장 이게 결정적이겠죠. 제일 필요한 건 식민지에서 식민지 뭐 약탈 정책 이러잖아요. 원료 공급지 역할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 천일염이 성공적으로 돼서 중국산 소금들과 청나라에서 나오는 값싼 천일염 소금과 경쟁력이 온다면 그걸 바탕으로 어떤 겁니까? 중국산 소금과 맞서는 건 물론 거기서 안정적인 소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이걸 갖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당시 일본이 갖고 있던 식민지에 다 팔아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생각하면서 이 천일염을 일제시대 때 생산하는 거를 아주 뭐라 그러죠? 의도적으로 굉장히 주도를 해서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이 20세기 이때 1900년대 소금 생산 특징을 보시면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산 천일염이 대규모 수입으로 들어와서 소금 가격 경쟁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뭐 치열한 거죠. 치열한데 중국산 소금은 이때 기록을 보면 굉장히 굵었대요. 천일염이. 굵어서 식용으로 쓰기가 어려웠답니다. 맛도 이상하고 또 요리에 쓰기도 어려운데 그런데도 왜 싸냐? 뭐예요? 저렴했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뭐 조금 편차가 있는데 조선에서 생산한 소금보다 30% 가격에 파는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원짜리 300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심하게는. 그러니까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백성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맛은 없네 이러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섭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천일염전 성격으로 천일염 생산이 나가는데 자, 근데 아무리 그래도 뭐냐면 속도나 생산력에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조선에서 하기에는. 일단 아무래도 어쨌든 염전의 개수나 이게 적다 보니까 그러면 사실 똑같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면 아니면 비슷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산 규모가 똑같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만 먹어야겠죠. 그래야만 가격 경쟁력이 생길 텐데 그렇지 않고 그 생산량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서 쫓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현대랑 비슷해요. 그래서 차라리 어떤 산업이 발전을 하냐면 중국산 천일염을 가져와요. 근데 굵고 맛없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해수에, 그러니까 인천 앞바다 같은 데, 그러니까 조선의 바닷물에서 녹인 다음에 이걸 다시 생산한대요. 그래서 이게 제재 염업이라 그래요.
이게 성행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겠죠. 예.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때 시작돼서 이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천일염 생산에서는 쫓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염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뭐 취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사람들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런 제재 염업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맛을 바꾸겠다. 근데 제법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행을 했겠죠. 그래서 조금 더 경제력이 괜찮고 이런 분들은 천일염, 중국산 천일염보다는 이런 제재 염업을 통한 소금을 사용한 거죠.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일본이 의도한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정부 수립 이후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정부 수립 이후에 이제 소금 부족 현상이 가속화됐다 그래요. 그래서 염전 개발을 이제 민간에 허용을 한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에 허용을 안 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간에 허용을 한다 그러면 진짜 이렇게 서민이나 이제 일반적인 직접 염전을 통해서 일하는 분들이 염전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하는 게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누가 자꾸 들어가냐면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도와는 달리게 민간에 개방했을 때 그 지방에 있는 토호들이나 세력가들이 염전을 차지하고 그 이익을 오로지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막은 건데 이제 물론 국가에서 그런 의도로 풀어준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민간의 개발을 허용하는데 이거는 하기도 전에 한국전쟁으로 해서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이미 다시 한번 또 토지가 황폐화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이 전쟁 기간이죠. 52년부터 어찌됐건 이 소금 증산이 필요하고 식염의 필요성 그리고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소금 증산 계획을 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증산에 성공을 해요. 증산에 성공해서 이때는 잠시 아주 긴 기간은 아니지만 이 국내 소금 자급자족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다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너무 너무 성공을 크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과잉 생산 문제가 생깁니다. 상식으로 생각하면 과잉 생산한 건 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수출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또 안 되는 거죠. 어떤 가격 경쟁력의 문제나 아직 그리고 이 당시라면 한국에서 그런 유통망 이런 걸 못 갖추고 수출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좀 떨어지는 시대라는 걸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의도가 있더라도 뜻이 있더라도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과는 틀리죠. 사실 생각해 보시면 한 10년 전이요? 10년? 한 15년 전 생각해 보세요. 15년 전 소니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소니가 전자제품의 막 제왕이었잖아요. 그때는 삼성에서 일본에 뭐 지사 갔을 때 삼성전자에서 이사급들이 그 소니 부장을 만나자 그래도 안 만나줬답니다. 아, 귀찮게 왜 자꾸 오냐 이랬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 정반대로 바뀌었죠. 과장급 정도만 연락해도 이사를 만나기가 쉽답니다. 소니에서. 삼성이 훨씬 커진 거예요. 불과 한 10여 년 사이에. 그러니까 예? 삼성은 이사를 못 만나냐고요? 삼성 이사를 못 만나자고 소니에서? 그렇죠. 못 만나죠. 왜 만나주겠습니까? 지금 일본 가전제품 회사 다 합쳐서 전자회사 다 합쳐도 삼성한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아직도 소니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시잖아요. 한 15년 전, 20년 전에. 근데 지금은 삼성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바뀌었죠. 그리고 요즘 그 자제분들 보세요. 아니면 뭐 좀 어린 친구들, 중고등학생이 뭐 소니 사고 싶어 이런 친구 본 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애플을 갖고 싶다는 거 봐도.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생 때 소니 워크맨 그거 갖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요즘 막 소니 얘기도 안 해요. 아직 안 망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닌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런 게 우리가 갖춰주기 전이니까 과잉 생산하는 걸 처리할 방안이 있을지라도 그걸 실행할 아직 역량이 안 되던 시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로는 안 된다. 그래서 고순도 소금을 제조를 시도하고 이제 민간 염전에 좀 과잉 생산하니까 패전을 유도하면서 가는데 소금 생산 안정화를 기대를 한 거죠. 그래서 60년대에는 이 고순도 소금 개발해서 결국 수출에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어요. 전 60년대 안 살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때가 고순도 소금 60년대에 처음으로 수출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하지만 97년에 이건 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소금 수입 자유화가 되죠. 자유가 되면서 그 소금 전체 소비량의 80% 넘게까지 다 수입 소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다 들어오는 거죠. 가격이 안 되고. 자, 여기 보면 연도별 소금 수입량이 나오죠. 2001년부터 5년까지인데 지금 가장 피크가 2002년이에요. 2002년. 자, 소금 시장 개방으로 1001년 폐전되고 생산량 자꾸 폐전하니까 그 수입이 안 되니까 폐전한 상태에서 생산량 자체도 절반으로 감소하니까 당연히 더더욱 수입 소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002년까지 70% 이상의 기존 염전이 다 폐전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표 딱 봐도 2002년에 어떻습니까? 300만 톤이 넘는 거죠. 가장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속으시면 안 되는 게 뭡니까? 갑자기 뚝 떨어지죠. 05년에. 근데 뭘 잘 보셔야 되냐면 7월 말 현재라는 거죠. 1년치가 아니에요. 아직 추석 지나기 전이죠. 명절 지나기, 연말 전하기 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아직 소금 수요 피크 전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믿을 수가 없고. 자, 또 하나. 이런 신문에서나 또 자료에서 책에서 이런 그래프 보였을 때 이 그래프를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그래프. 이 그래프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소금 수입 현황을 보여줬다라 그러면 이 그래프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다 선생님이신데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소금 수입 현황을 그래프로 그려오라는 과제를 내주셨는데 자, 이렇게 그려왔습니다.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50점? 많이 주시네요. 저는 20점 주겠습니다. 20점. 5점 그려는 왔으니까요. 15점 그래프로 그러니까 멋있게 그렸잖아요. 그래서 20점을 주고 더 이상 안 줘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래프에서 여기서 여기가 47만이죠. 근데 여기서 100만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구간이.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걸 눈속임 한다 그래요. 그래프로. 보세요. 확 떨어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제가 7월말 현재를 보여드렸냐면 이렇게만 보면 05년에는 이제는 피크를 달렸다가 소금 수입을 줄여드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그래프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저 이거 넣어드린 거예요. 이런데 눈속임에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언론이 이런 거에 비판 많이 받잖아요. 아마 이 서울신문 기자분이 이제 나쁜 의도로 그리진 않았겠죠. 근데 이런 그래프나 수치를 보여줄 때 이렇게 가버리면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염전이나 소금의 생산 그리고 경제력은 지금의 상황인 거죠. 이 이후에 뭐 벌써 사실 이것만 해도 12년 전이고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다시 뭐 염전이 생기고 이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겠죠. 다만 결론을 내린다면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그냥 지금도 아직 많죠. 폐염전으로 두고 그냥 방치된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를 살리자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렇죠. 신경 쓸 게 워낙 많죠. 신경 쓸 게 워낙 많은데 예를 들어서 꼭 박물관 같은 게 아닐지라도 그 지역에 있는 남아있는 것들을 갖고 묶어서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하면 조금씩 물론 그건 안 되겠죠. 한 방에 해결되느냐 그렇게 될 문제는 아닌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중지를 모아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런 수업을 해달라 그랬다는 게 사실 뭘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부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앞에서 입으로 떠드는 것처럼 쉬운 거면 벌써 했겠죠. 근데 다만 다 같이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이야기를 할 때 해결 방안이 더 빨라지겠죠. 그리고 그거를 인식할 때 그렇다면 확실히 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시간을 맞춰서 끝내달라 그래서 오늘 또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아마 힘드셨죠? 점심 드시고 계속 듣고 또 내용이 딱딱해서 많이 어려우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공부를 하신 거니까요. 공부를 하신 거고 또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고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고 사실 말씀드리면 그 봉수 같은 거는 제가 제 전공에 가까워서 제가 한 건데 염전은 조금 거리가 있어요. 염전은 조금 거리가 있어서 이제 부족한 거, 제가 다 부족한 거 맞는데 그래도 어제도 말씀드렸죠. 거기서 그냥 가지 마시고 또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부는 결국에 본인이 하시는 거죠. 찾아서 그걸 채우시고 제가 부족한 강의했으면 거기서 부족했다 하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더 완벽한 내용을 갖추시면 그게 하나의 훌륭한 결과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틀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답사도 잘하시고 즐거운 강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